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60대와 70대라면 반드시 한 번은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집 한 채 해주고 정작 본인은 갈 곳 없는 부모님들, 주변에 참 많아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노후는 이미 끝났습니다. 예전에는 60세가 되면 인생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달라요.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입니다. 지금 65세라면 앞으로 최소 2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해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30년 전 방식으로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60대와 70대가 반드시 바꿔야 할 단 3가지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바꾸면 여러분의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자유롭고 당당해질 수 있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입니다. 자식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기예요.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김순예 어르신, 올해 72살입니다. 어르신의 하루는 아침 6시에 시작돼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것입니다. 큰아들한테서 연락이 왔는지, 작은아들이 카카오톡을 보냈는지 확인해요. 대부분의 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르신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봐요.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아이 둘 키우느라 바쁘고, 작은아들은 부산에서 자기 가게 운영하느라 주말도 없어요. 명절에 오면 그 며칠이 1년 중 가장 행복합니다. 밥 먹고 웃고 손자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집 안을 채울 때 순례 어르신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맛에 사는구나. 그런데 아들들이 차를 타고 떠나고 대문이 닫히고 나면 집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이 무서워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납니다. 왜 우는지도 몰라요. 그냥 눈물이 납니다. 순례 어르신은 이 외로움이 자식들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바쁜 거지. 나도 젊을 때 시어머니한테 자주 못 갔잖아요. 근데 그게 알면서도 왜 이렇게 서운하냐고. 그 말 안에 이 세대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알면서도 서운하다는 것, 이해하면서도 외롭다는 것. 그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감정의 원인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순례 어르신이 외로운 이유는 자식이 연락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자식 이외에 어르신의 삶을 채워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50년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았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면 즐거운지, 어디에 가면 기분이 좋아지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자식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냉정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노후 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식만 바라보고 있으면 자식에게 그것은 효도받는 부모가 아니라 짐이 되는 부모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섭섭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행복을 의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의 비결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은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동행자예요. 동행자는 함께 걸으면 기쁘고 각자의 길을 가더라도 내 걸음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살 때 자식도 비로소 죄책감 없이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자식에 대한 진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순례 어르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르신이 아는 이웃분이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운다는 말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따라 나선 것이 지난해 봄이었습니다. 처음 붓을 잡던 날 어르신은 손이 떨렸다고 해요. 내가 이 나이에 그림을 배워서 뭐 하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어르신 잘하시는데요 라고 말해줬을 때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해요. 평생 잘한다는 말을 자식 성적표에서만 봤지, 내가 뭔가를 잘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았다고요. 그 문장을 들으셨습니까? 평생 잘한다는 말을 자식 성적표에서만 봤다는 말. 이 한 문장 안에 우리 세대 어머니들의 인생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칭찬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칭찬받을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순례 어르신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수채화를 배우러 갑니다. 그날 아침에는 스마트폰을 먼저 들여다보지 않아요. 어떤 꽃을 그릴지 생각하느라 바쁩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오면 물론 반갑죠. 하지만 연락이 없어도 이제는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지 않습니다. 어르신의 하루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는 순례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박재원 씨, 올해 72살입니다. 35년 가까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퇴직하셨어요. 퇴직 첫 해는 그냥 쉬었습니다. 당연히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쉬고 있는데 왜 더 피곤하지? 왜 아무것도 하기 싫지? 그러다 동네 복지관에서 목공 강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냐 싶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가보자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첫날 나무를 다듬고 못을 박았을 때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일할 때와는 다른 감각이었어요.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주 3회 복지관에서 목공을 배우고 간단한 소품들을 만들어서 손자 손녀에게 선물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때 그 순간이 이분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해요. 자식을 기다리던 사람이 손자를 위해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방향이 바뀐 거예요. 기다리는 삶에서 만드는 삶으로. 자식 기다리는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노후를 바꾸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두 번째 행동입니다. 체면 소비에서 경험 소비로 바꾸기예요. 충북 청주에 사시는 박정옥 어르신, 올해 74살입니다. 어르신은 2달에 한 번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요. 그 모임 자체는 좋습니다. 50년 넘게 알아온 얼굴들을 보는 것은 반가운 일이에요. 문제는 그 모임을 앞두고 어르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임 일주일 전부터 뭘 입을지 고민이 시작돼요. 지난번에 나왔던 옷은 또 입기가 뭐하고, 새 걸 사자니 어디서 사야 할지 모르겠고, 그러다 결국 백화점에 갑니다. 어르신이 지난 봄에 산 베이지색 재킷은 40만 원이었어요. 카드를 긁으면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처지에 4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고 나면 마음이 이상하게 놓였습니다. 이거 입고 가면 뒤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모임 당일 어르신은 그 재킷을 입고 나갔습니다. 친구들은 어머 예쁘다 했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2시간 만에 모임이 끝났어요.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어르신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들이 내 재킷을 얼마나 기억할까? 다음 달이면 까먹겠지.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이어졌어요. 그 40만 원으로 저 친구 한 명이랑 어디 다녀올 수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옷은 옷장에 들어가는 순간 가치가 떨어져요. 입을수록 낡고 유행이 지나면 장롱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친구와 마신 소주 한 잔, 경주에서 함께 본 노을은 달라요.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자가 붙습니다. 노후에는 물건이 아니라 추억을 쌓아야 외롭지 않아요. 정옥 어르신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경숙이라고. 지금은 충주에 살아요. 두 사람은 늘 우리 언제 같이 여행 한번 가자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습니다. 그런데 10년째 못 갔어요. 그냥 바쁘고, 그냥 미루고, 그냥 세월이 흘렀습니다.
버스 창밖을 보면서 어르신은 그 생각을 했어요. 집에 돌아와 재킷을 옷장에 걸면서 어르신은 경숙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경숙아, 우리 이번 달에 경주 가자. 진짜로? 그 전화 한 통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어요. 어르신들은 그 다음 달에 경주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불국사 앞에서 사진을 찍고 황리단 길을 걷고 밤에 숙소에서 막걸리 한잔하면서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했어요. 어르신은 그 여행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킷은 2번 입으면 질리는데 그 여행은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경숙이 얼굴이 눈에 선해요. 물건은 낡지만 경험은 늙지 않습니다. 체면 소비 대신 경험 소비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노후를 바꾸는 두 번째 행동이에요. 세 번째 행동입니다. 디지털 독립이에요. 스마트폰을 자식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쓸 수 있는 것. 그것이 디지털 독립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오명숙 어르신, 올해 76살이에요.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 사십니다. 딸이 대전에 한 명 있는데 멀지 않은 거리지만 자주 오지는 못해요. 어르신의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무력감이었어요. 뭔가 하고 싶어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느낌. 기차를 타고 어디 가고 싶어도 표 예매를 딸한테 부탁해야 했고 병원 예약도 딸 도움 없이는 못했습니다. 마트 키오스크 앞에서는 뒤에 줄이 서면 당황해서 그냥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르신은 그런 자신이 싫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3년 전 겨울, 동네 주민센터에서 어르신을 찾아온 복지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스마트폰 교실 운영하는데 한번 나와 보실래요? 어르신은 처음에 정중히 거절했어요. 나 같은 늙은이가 거길 가면 애들한테 민폐지라고 하셨습니다. 복지사 선생님이 어르신이 가셔야 그 교실이 의미가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어르신은 마지못해 나가셨어요. 첫날 강의실에 들어가니 어르신 또래 어르신들이 10명쯤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강사 선생님이 오늘은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노래 찾는 것만 배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명숙 어르신은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튜브 검색창에 나훈아를 직접 입력했어요. 나훈아 목소리가 이어폰 속에서 흘러나오던 그 순간 어르신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기술이 감동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걸 혼자 했다는 사실이 감동스러웠어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명숙 어르신은 코레일 앱으로 기차표를 혼자 예매해요. 카카오 맵으로 버스 노선을 확인하고 날씨 앱을 보고 우산을 챙깁니다. 딸과는 매일 저녁 영상 통화를 해요. 딸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1시간이 훌쩍 갑니다. 그리고 어르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전주 근처에 사는 또래 어르신들 7명과 만든 단체 채팅방이에요. 아침마다 누군가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보내면 다들 하트를 누르고 답장을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침 인사가 어르신에게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인이에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마트폰 배우고 나서 딸한테 덜 미안해졌어요. 전에는 뭔가 필요할 때마다 애한테 전화해야 해서 늘 죄스러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다 해요. 그게 제일 좋아요. 디지털 독립은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덜 미안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독립이 또 다른 자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순 씨, 올해 69이에요. 결혼 후 한 번도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니면 자식들과 함께였어요. 그러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도 못 가는 사람이 됐구나.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유럽 같은 먼 곳이 아니어도 돼요. 기차 타고 경주 한번 가봐요. 혼자서 기차 타고 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는 다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기차를 탔습니다. 혼자서요. 경주에 도착해서 혼자 숙소를 찾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불국사를 걸었어요. 저녁에 혼자 막걸리 한 잔을 마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 아직 이런 거 할 수 있구나. 아직 괜찮구나. 그 여행이 이분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 이후 혼자 강릉도 가고, 전주도 가고, 작년에는 제주도도 혼자 다녀오셨습니다. 여행이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혼자서 할 수 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증명이었어요. 스마트폰 하나가 이분을 세상 밖으로 꺼내줬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괜찮아요. 오늘은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노래 하나만 찾아보십시오. 내일은 가족한테 사진 한 장 보내보세요. 그 다음 날은 날씨 앱에서 오늘 기온을 확인해 보십시오. 하루에 딱 하나씩만 배우면 됩니다. 1년이면 365가지예요. 그리고 그 365가지가 여러분의 노후를 전혀 다른 세상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서울 북한산 자락 아래 작은 공원을 지나다가 한 어르신을 만났어요. 78이라고 하셨습니다. 벤치에 혼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계셨어요. 막 피어나기 시작한 벚꽃을 찍고, 지나가는 강아지를 찍고, 멀리 보이는 산줄기를 찍으셨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어르신 얼굴에 아이처럼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혼자였지만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사진 찍는 거 즐거우세요? 어르신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깐 먼 산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살았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려고 합니다.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벤치 앞에서 한동안 발을 떼지 못했어요.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얼마나 많은 희생이, 그리고 얼마나 늦게 찾아온 깨달음이 담겨 있는지, 그분이 그 한마디를 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을지, 그 생각을 하니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이미 시작했구나. 늦지 않았구나. 오늘 저는 노후를 바꾸는 3가지 행동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식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나 자신의 삶을 살기. 둘째, 체면을 위한 소비를 멈추고 경험에 투자하기. 셋째, 스마트폰을 배우고 디지털 세상과 연결되기. 이 3가지는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내일 아침 자식 연락을 기다리는 대신 오래전에 좋아했던 것 하나를 다시 꺼내 보십시오. 다음 모임 전에 새 옷을 사는 대신 오래된 친구 한 명한테 전화를 걸어보세요. 오늘 저녁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직접 검색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쌓이면 여러분의 노후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노후는 남은 시간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남의 눈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세대가 아니에요. 선택하는 세대입니다. 늙어가는 것은 시간이 하는 일이지만 어떻게 늙어가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 어떤 것을 배우느냐, 어디를 가느냐, 무엇을 즐기느냐. 이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합이 노후를 만들어요. 이제는 그 헌신의 방향을 조금 바꿔도 됩니다. 나를 향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을 향해서,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래 살아온 것이 죄가 아니에요. 오래 살아온 만큼 더 잘 사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2막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자식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삶을 조금씩 시작하고 계십니까? 혹시 최근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돈을 써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면 자식에게 차마 말 못한 서운함이 마음 한켠에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곳 댓글창은 여러분의 대나무 숲입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 공감되는 순간, 혹은 지금 계신 지역과 숫자 2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가 떠난 뒤 본인의 통장에 얼마가 찍힐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저도 제가 노후 준비가 완벽한 줄 알았습니다. 공기업 퇴직하고 부부 연금 합쳐서 270만원, 남부럽지 않게 살 줄 알았죠. 하지만 아내가 떠나고 난 뒤 제 삶은 129만원짜리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6억이 넘는 아파트에 살면서 하루 10,000원이 없어서 벌벌 떠는 상상이 가십니까? 73 남자가 아내를 먼저 보내고 2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깨달은 진짜 노후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자식에게 돈 보태주려는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지금 계신 지역과 숫자 2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기원하고 더 좋은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호입니다. 올해로 73이에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18평 소형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동네 33평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내 이름은 이순이었습니다. 32살에 처음 만나서 40해를 함께 살았어요. 저는 평생 그 사람을 많이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떠나고 나서야 얼마나 더 많이 사랑했어야 했는지를 알았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있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없어지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특별했는지 알게 됩니다. 제가 처음 아내를 만난 건 32살 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공기업에 갓 입사한 신입 직원이었고 아내는 친구의 소개로 만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이었어요. 첫 만남에서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저는 허세 부리는 남자가 싫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날 빌린 양복을 입고 나갔거든요. 형한테 빌린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솔직한 말 한마디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를 보면서 진짜 성실함이 뭔지 배웠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아이 둘을 낳으면서도 시어머니를 모시면서도 행정실 일을 놓지 않았어요. 제가 야근이 많아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도 아내는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그러면서도 다음 날 아침에는 어김없이 출근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게 아내한테 미안합니다. 그 사람이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하면서 부은 국민연금이 매달 172만 원이었습니다. 아내가 받는 연금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우리 마누라 대단하다고.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나서야 그 172만 원이 우리 집 살림에 얼마나 큰 기둥이었는지 알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함께 받던 국민연금이 매달 270만 원이었습니다. 제 연금이 98만 원, 아내 연금이 172만 원이었어요.
은행 창구에서 잔액 확인을 할 때마다 매달 270만 원이 찍혀 있는 걸 보면서 저는 든든했습니다. 노후 준비가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아파트도 있고, 예금도 있고, 연금도 들어오고, 은행 직원이 어르신, 정말 노후 준비 잘 하셨네요 라고 했을 때 어깨가 으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나이 68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으쓱함이 부끄럽습니다. 숫자만 봤지, 그 숫자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으니까요. 퇴직하고 나서 처음 이 3년은 진짜 좋았습니다. 35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고, 야근하고, 명절에도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처음으로 아무데도 안 가도 되는 날들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아내랑 동네 산책을 하고, 점심을 먹고, 낮잠도 자고, 그런 평범한 하루가 그때는 그렇게 행복했어요. 아내랑 여행도 다녔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못 갔던 곳들을요. 제주도 갔을 때 아내가 한라산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 나이에 무슨 한라산이냐고 했는데 아내가 윗세오름까지만 가도 되잖아요 라고 해서 같이 올라갔어요. 중턱에서 아내가 여보, 우리 진작에 올 걸 그랬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젊을 때 왜 이런 곳을 안 왔나?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소중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젊을 때 왔으면 또 그냥 지나쳤을지도 몰라요. 경주도 갔습니다. 불국사 앞에서 아내 사진을 찍어줬는데 그 사진이 제가 가진 아내 사진 중에 제일 좋습니다. 해가 좋은 날이었어요. 아내가 눈이 부셔서 살짝 눈을 가늘게 뜨고 웃고 있는데 그 모습이 32살에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 같았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웃는 모습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 사진을 지금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그 얼굴이 보여요. 그러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도 갔습니다. 아내가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는데 저는 처음에 해외는 좀 무섭다고 했어요. 나이 들어서 외국에서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아내가 우리 지금 안 가면 언제 가요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맞았습니다. 지금 안 가면 언제 가요? 우리는 결국 갔고 호이안 골목골목을 걸으면서 아내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의 마지막 해외여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퇴직 후에 소비가 느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생기니까 그게 다 소비로 이어지더라고요. 제일 먼저 한 게 차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 타던 낡은 차를 퇴직 기념으로 그랜저로 바꿨습니다. 아내가 말렸어요. 여보, 지금 차도 멀쩡한데 왜 바꿔요? 우리 이제 어디 멀리 다닐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냐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고 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그게 아내였습니다. 한 번 말했는데 안 들으면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사람. 지금 그 차는 없습니다. 제가 팔았어요. 그리고 그제야 아내 말이 맞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그렇게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하고 차도 바꾸면서 지내던 중에 큰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2020년이었습니다. 그때 집값이 어떻게 됐는지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수도권 30평대 아파트가 몇 억씩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은행 대출을 최대한 받아도 몇 천만 원이 모자란다고 했어요. 저는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아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줘야지요. 우리 형편에 줄 수 있으면. 그래서 5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둘째 딸도 전세 자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3천만 원을 더 줬습니다. 두 번 합쳐서 8천만 원이었어요. 아이들은 나중에 갚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갚지 않아도 된다고.
자식한테 준 돈인데 받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자식에게 준 돈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줬어야 했습니다. 받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줬다가 못 받으면 관계가 상합니다. 그러니까 줄 거라면 처음부터 없는 돈으로 생각하고 주십시오. 자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예금 1억 4천만 원 중에서 8천만 원이 나갔고 남은 건 6천만 원이 됐습니다. 아내가 몸이 이상하다고 처음 말한 건 2022년 가을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 소화가 안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아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소화제를 사다 뒀고 기름진 음식을 좀 줄였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밥을 못 먹겠다고 했어요. 조금 먹으면 바로 배가 부르다고 뭔가 위에 뭐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병원에 갔어요. 동네 내과에서 위내시경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큰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했어요. 아내 앞에서 겁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내 손을 잡고 별거 아닐 거야. 그냥 확인차 가보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확인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대학병원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저는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아서 처음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못 들었습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위암 3기. 그 말이 귀에 들어온 건 한참 뒤였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먼저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차분하게 물어봤습니다. 수술이 가능하냐고, 항암은 어떻게 되느냐고. 저는 아내 옆에 앉아서 아내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는데 아내 손이 그걸 느꼈는지 아내가 오히려 제 손을 더 꽉 쥐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아내 모르게 울려고 했는데 주차장에 가다가 참지 못하고 그냥 울었어요. 아내가 제 등을 두드려 줬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같이 싸워봐요 라고 했어요. 그때 아내 목소리가 얼마나 단단했는지. 저보다 아내가 더 씩씩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고마우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항암이 시작되면서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항암을 맞고 나면 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아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상하게 보이죠?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아니라고 했어요. 아내가 살짝 웃으면서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진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어떤 모습이어도 제 아내였으니까요. 항암 중에도 아내는 좋은 날이 있으면 같이 동네 산책을 하자고 했습니다. 느리게 걸었어요. 예전에는 1시간씩 걷던 사람이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그래도 걸었어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서 햇볕을 쬐고 지나가는 고양이를 보고 그런 것들이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동시에 너무 무서웠어요. 이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2023년 봄이었습니다. 목련이 막 피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맑은 정신으로 저한테 말을 건넨 날,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가고 나서 밥은 꼭 챙겨 먹어요. 대충 먹지 말고. 저는 눈물을 참으면서 나 혼자 밥 잘 먹을 수 있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알아요. 그래도 한 번만 더 얘기하고 싶어서.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아내는 깨지 않았어요.
71살이었습니다. 40해를 함께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갔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저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줬고, 아이들이 옆에 있었고,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서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33평이 그렇게 클 줄 몰랐어요. 혼자 들어서는데 현관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아내 신발이 아직 거기 있었어요. 아내가 자주 신던 낮은 굽검정 구두. 그걸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일어나서 불을 켰는데 부엌에서 아내 앞치마가 걸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더니 아내가 이름 써놓은 반찬통들이 있었어요. 안에 글씨체로 써진 이름들. 시금치나물, 오이무침, 멸치볶음. 저는 냉장고 문을 닫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을 어떻게 지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번갈아 와서 옆에 있어 줬습니다. 그것도 며칠이 지나니까 각자 살아야 하니까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혼자가 됐어요. 밤에 거실 불을 끄면 어두웠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 있으니까 그 어둠이 달랐어요.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고요했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그릇 닦는 소리, 텔레비전 보다가 혼잣말하는 소리, 자기 전에 불 껐어요? 라고 묻는 소리. 그 소리들이 하나도 없는 밤이 이렇게 길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슬픔에 잠겨있던 제게 국민연금공단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유족연금 안내문이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내 연금이 172만 원이었으니까 그중 절반이라도 나오겠지. 내 연금 98만 원이랑 합치면 그래도 어떻게든 살만하겠지. 그런데 그 안내문을 읽어내려가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연금 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너그럽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연금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선택지는 딱 두 개였습니다. 아내의 연금 60%만 받고 내 연금은 포기하든지, 아니면 내 연금을 다 받는 대신 아내 연금의 고작 30%만 얹어받든지. 결국 제 계산기를 두드려 나온 돈은 129만 원이었습니다. 270만 원이 들어오던 통장에 129만 원이라니요. 수입의 60%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평생 우리 부부가 성실하게 부은 연금인데 왜 국가가 뺏어가는 기분이 들까?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았지만 그게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수입이 줄었다고 세상이 저를 봐주지는 않더군요. 아내와 웃고 떠들던 33평 아파트는 갑자기 거대한 돈 먹는 하마로 변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관리비 28만 원, 겨울에 난방 좀 돌리면 40만 원이 우스웠습니다. 퇴직 기념으로 샀던 그랜저는 세워만 둬도 보험료와 세금으로 한 달에 35만 원을 갉아먹었습니다. 여기에 나이 들어 여기저기 아플까봐 들어둔 실비와 암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건강보험료까지 합치니 보험료만 32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 고정지출만 더해도 벌써 95만 원입니다. 129만 원 받아서 95만 원 떼고 나니 제 손에 남는 건 고작 34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 34만 원으로 살아보셨습니까? 하루에 딱 1만 1,000원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커피 한 잔 마셔도 될까 고민해야 하고, 끼니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워야 하나 망설여야 합니다. 6억 넘는 아파트에 살고 통장에 예금 6천만 원이 있는데 저는 고작 하루만 1,000원이 무서워서 마트 세일 전단지만 뒤지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게 제 이야기에만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부부 연금 믿고 여유 부리시는 분들, 배우자가 떠나는 순간 여러분도 이 숫자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겉으로는 중산층인데 속은 골마 터지는 서류상 부자, 현실은 빈곤층인 상. 그게 바로 제 눈앞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무렵 제 몸도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간호하는 10달 동안 저도 제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먹는 것도 대충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내가 떠나고 나서는 더 엉망이 됐습니다. 혼자 밥 차려 먹는 게 귀찮아서 그냥 굶거나 편의점 음식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다 어지럼증이 생겼습니다. 무릎도 아팠어요. 속도 쓰렸습니다. 동네 의원에 갔더니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에 갔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비 청구서를 봤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닐 텐데. 나이가 들수록 병원은 더 자주 가게 될 텐데. 지금 이 구조로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세워둔 그랜저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차를 팔고 집도 팔기로 말이죠. 사실 그건 제 인생의 절반을 통째로 지워내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집은 아이들이 거실에서 뛰어놀던 소리가 벽마다 배어 있고 아내가 마지막까지 온기를 남겼던 40해의 기억 그 자체였으니까요. 집을 판다는 건 아내를 한 번 더 떠나보내는 일 같아서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앉아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집인데 내가 팔아도 되겠어? 라고 허공에 묻고 또 물었습니다. 대답이 돌아올 리 없었지만 어느 날 밤 문득 아내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며 당부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밥은 꼭 챙겨 먹어요. 대충 먹지 말고. 그 순간 번쩍 정신이 들더군요. 아내가 진심으로 원했던 건 33평 아파트라는 껍데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남겨진 제가 굶지 않고 건강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하루만 1,000원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는 남편을 본다면 아내가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요? 그 길로 중고차 업체에 그랜저를 넘겼습니다. 함께 베트남 공항으로 경주 불국사로 향했던 추억이 핸들에 묻어있는 것 같아 손으로 한참을 쓸어봤지만 눈물을 머금고 키를 건넸습니다. 차를 보내고 나니 신기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홀가분해지더군요. 매달 35만 원이라는 돈이 제 주머니로 돌아온 겁니다. 이어 정들었던 33평 아파트를 정리하고 같은 동네 18평 소형 아파트로 짐을 옮겼습니다. 이사 전날 텅 빈 방들을 돌아보며 아이들의 낙서가 남은 벽을 만져보고 아내가 책을 읽던 햇살 가득한 창가에 서서 그동안 고마웠어. 우리 참 잘 살았지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짐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제 삶의 무게는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관리비가 12만 원으로 뚝 떨어졌고 차가 없으니 유지비는 제로가 됐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남은 차액을 정기예금에 넣어두니 매달 꼬박꼬박 이자가 들어오는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연금 129만 원은 그대로지만 고정 지출이 확 줄어드니 하루 쓸 수 있는 돈이 1만 1,000원에서 4만 원으로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숫자로만 존재하던 자산이 비로소 제 입으로 들어가는 따뜻한 밥과 여유로운 차 한 잔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18평이라 베란다가 작지만 거기서 바깥바람을 한번 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내한테 핸드폰 배경화면 속 불국사 앞 사진을 보면서 나 오늘도 잘 살아볼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밥을 챙겨 먹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당부했던 거니까요. 전에는 귀찮아서 대충 먹거나 굶기도 했는데 지금은 간단해도 따뜻하게 먹습니다. 4만 원이 넘으니까 장을 볼 때 좋은 재료도 삽니다. 예전에 11,000원으로 살 때는 장 보러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어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뭘 살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마트를 돌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차이가 하루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요.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진짜 삶의 질이었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공원에 나갑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33평 아파트에 살 때는 차로 다니느라 이 공원이 여기 있는 줄도 몰랐어요. 걸어 다니게 되니까 동네가 새로 보였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이 생겼어요.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아침마다 나오십니다. 별말 없이 그냥 옆에 앉아 있다가 날씨 이야기나 하고 어제 본 뉴스 이야기나 하고 그러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한테 누군가와 나누는 짧은 인사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갑니다. 젊을 때는 책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은퇴하면 책을 실컷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은퇴하고 나서는 아내 간호하고 몸 아프고 마음 무너지고 하다 보니 책을 펼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도서관에 갑니다. 거기서 책을 읽어요. 아무 책이나 읽습니다. 소설도 읽고 역사책도 읽고 가끔은 요리책도 읽어요. 아내가 좋아했던 작가의 책을 골라 읽을 때는 아내랑 같은 걸 읽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책 읽다 말고 잠깐 멍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 멍함도 아내를 기억하는 시간이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팔았다는 소식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왜 그 집을 파셨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작은 데서 불편하시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루에 11,000원으로 살고 있었다. 6억 넘는 집에 살면서 차도 좋은 거 타면서 그게 맞는 노후냐? 아이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큰아들이 한참 뒤에 죄송해요. 아버지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미안할 게 없어. 아버지가 계산을 못한 거야.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아이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구조를 만든 것도 그 구조를 방치한 것도 저였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 오늘 당장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당장 배우자와 앉아서 유족연금을 계산해 보세요. 두 분 연금을 합산해서 잘 살고 있다면 그중 더 많은 분이 먼저 가셨을 때 남은 분의 연금이 얼마인지, 그 숫자로 지금 고정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게 불편한 이야기라는 거 압니다. 배우자 먼저 간다는 이야기를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아내가 떠나고 나서 하루만 1,000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같이 앉아서 계산해 보십시오. 그게 배우자를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 그 외로움과 그 경제적 압박이 동시에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압니다. 그 한가운데서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결단을 내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압니다.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 집이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좋은 차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의 흐름이 실제로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돈의 구조가, 그게 당신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야 비로소 혼자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18평 작은 거실에 앉아 있으면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이 창가에 내려앉은 햇살처럼 맴돕니다. 밥은 꼭 챙겨 먹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건 33평 아파트가 아니라 제가 오늘 먹을 따뜻한 국 한 그릇과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마음의 평화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금은 아프고 불편한 부탁을 하나 드리려 합니다. 지금 옆에 계신 배우자의 손을 잡고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혼자가 된다면
남은 사람은 무엇으로 살게 될까? 이 질문은 불길한 예언이 아닙니다. 남겨질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지독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지 마십시오. 체면 때문에 큰 집과 비싼 차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노후의 자존심은 거칠애가 아니라 내 주머니 속에 1,000원, 10,000원에서 나옵니다. 내가 당당해야 자식도 반갑고 내가 여유로워야 떠난 사람도 웃으며 추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도서관에 다녀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싱싱한 찬거리를 샀습니다. 129만 원의 연금과 예금 이자, 이 소박한 현금 흐름이 저를 지탱하는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줍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하루만 1,000원의 공포 속에 살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의 작은 경고등이자 동시에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찍은 경주 불국사의 사진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보고 웃고 있습니다. 그 미소를 지켜내기 위해 저는 오늘도 씩씩하게 밥을 짓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숫자보다 단단하고 집보다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70이 되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더 불안해질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 깊이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게 살아서 불안했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했고, 집을 마련해야 했고, 직장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집도 있고 퇴직도 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쉬어도 되는 시간인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눈을 뜨면 무언가 모를 허전함이 먼저 찾아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서 이 돈이 내가 죽을 때까지 버텨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울을 보면 어느새 노인이 되어 있는 자신이 낯섭니다. 무릎이 쑤시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병원 갈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라도 하면 바쁘다는 말이 먼저 돌아오고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명절에 모이는 가족도 예전 같지 않고 무언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느낌. 그 느낌이 쌓이면 불안이 됩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73세의 이정희 씨는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들 둘을 대학까지 보내고 그 아이들이 서울에 자리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로 은퇴를 선언한 것도 아니었지만 어느 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고 밭일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한가해졌는데도 불안이 커진 것입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잠을 자려 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정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할 때는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바빠서 잡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몸은 쉬는데 마음이 더 바빠요.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퇴직 3년 이내라면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70 이후의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불안에서 벗어나 정말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한 이유를 막연하게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불안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비로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반드시 당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70이 되면 더 불안해질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드는 게 무서운 것이라고 치부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불안은 언제나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70 이후
불안이 커지는 진짜 이유.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인정하지 않기입니다. 가장 말하기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0 이후에 불안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것 안 두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 못 드는 새벽에 혼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오랜 친구의 부고를 받았을 때,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그 느낌. 그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모양을 바꿔서 나타납니다. 충청남도 보령에 사는 74세 최병수 씨는 평생 보험 영업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죽음에 대해 늘 이야기하는 직업을 가졌지만 정작 본인의 죽음은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초등학교 때부터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멀쩡하게 바둑을 두다 쓰러졌고 사흘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최병수 씨는 며칠 동안 이상한 상태가 됐습니다. 밥맛이 없었고 TV를 봐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일까? 나는 몇 년이나 남았을까? 내가 죽으면 누가 울어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애써 다른 생각을 하려 했습니다. 텔레비전 볼륨을 높이고 낮에도 이웃집에 불쑥 찾아가고 밤에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계속 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싫어진 것입니다. 최병수 씨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모든 것이 불안해졌어요. 이 고백 속에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은 다른 모양으로 튀어나옵니다. 건강에 대한 과도한 불안으로, 가족에 대한 집착으로, 쓸데없는 걱정들로 변장하여 우리를 괴롭힙니다. 인정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인간의 감정이다.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절반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전히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70이 되어서도 비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의 종류가 더 다양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이나 연봉을 비교했다면 이제는 자식이 비교 대상이 됩니다. 우리 애는 아직도 전세인데 옆집 아들은 아파트를 샀다더라. 우리 딸은 명절에 한 번 오는데 저 집 딸은 매주 온다더라. 건강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데 저렇게 정정하게 다니네. 재산도 비교합니다. 우리 살던 동네에 누군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비교들이 쌓이고 쌓이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라는 자기 비하로 이어집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71세 박순자 씨는 젊은 시절 가정주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소박한 공무원이었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차를 새로 뽑았다니까. 손자가 벌써 영어 회화를 한다고. 우리 남편이 용돈을 이만큼 줘요. 집에 돌아오면 박순자 씨는 남편에게 괜한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평범할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박순자 씨는 아이 둘을 건강하게 키웠고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저녁이 있었고 남편과 40년 넘게 큰 싸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비교하는 습관이 가려버린 것입니다. 비교는 언제나 우리를 패배자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언제나 자신보다 나은 것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 무한한 비교의 사다리를 오르는 한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쓸모를 증명하려는 강박입니다. 퇴직 후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의 이면에는 조금 더 정확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정의했습니다. 직함이 있었고, 해야 할 역할이 있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사라지고 나면 갑자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 질문이 불편해서 일을 억지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필요도 없는데 봉사활동에 여러 개를 등록하고 무리하게 파트타임 일을 찾고 자식들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기도 합니다. 몸이 힘든데도 쉬지 못하는 이유는 쉬면 쓸모없어진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쓸모가 있어서 인간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바꾸는 것이 70 이후 평안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의무감입니다. 70이 되어도 여전히 피곤한 인연을 끊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40년직이라는 이유로, 친척이라는 이유로, 오랜 이웃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만날 때마다 기분이 불쾌하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버텨낼 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면 몸의 체력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에너지도 줄어듭니다. 불편한 자리에서 웃어야 하고, 듣기 싫은 말을 참아야 하고, 맞지 않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이제는 크게 소진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도 끊지 못합니다. 의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이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 의무감이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계는 의무가 아닙니다. 관계는 나눔이어야 합니다. 한쪽만 소진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부담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성과 중심 사고를 내려놓지 못함입니다. 평생을 더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저축, 더 나은 자식들, 더 건강한 몸.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으면 그 성장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몸은 이제 더 강해지지 않습니다. 재산은 늘어나기보다 쓰는 쪽이 됩니다. 더 높이 올라갈 사다리도 없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쉬면서 죄책감이 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가 낭비된 하루처럼 느껴집니다.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게으른 것 같고, 배우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운동을 빠지면 건강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 성과 중심의 사고방식이 은퇴 후에도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성과를 위해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의미를 위해 사는 시대입니다. 성과는 숫자로 측정되지만 의미는 마음으로 느낍니다. 그 전환이 70 이후의 삶을 바꿉니다. 자, 이 5가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70 이후 불안의 본질은 내려놓지 못함입니다.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 비교를 멈추지 못하는 마음, 쓸모를 증명하려는 마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마음, 성과를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70세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첫 번째, 하루를 단순하게 줄이기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족자부, 족함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뜻입니다. 하루의 족함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70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를 너무 빽빽하게 채우려 합니다. 아침에 운동, 오전에 노인 대학,
점심에 친구 약속, 오후에 손자 돌봄, 저녁에 교회. 이렇게 일정이 가득 찬 하루를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집에 돌아오면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그 루틴을 반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채운 하루가 정말 풍요로운 하루일까요? 아니면 단지 바쁜 하루일까요? 이 둘은 다릅니다. 풍요롭다는 것은 마음이 충만하다는 것이고 바쁘다는 것은 몸이 소진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루 할 일을 3가지로 줄여보세요. 딱 3가지입니다.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 하나, 하고 싶은 일 하나, 그리고 쉬는 시간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과 약속 사이에 반드시 쉬는 시간을 넣으세요. 약속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1시간이라도 쉰 후에 다음 약속을 잡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뭔가를 덜 하는 것 같아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그것이 70 이후 하루의 진짜 풍요입니다. 2번째, 비교를 과거의 나로 바꾸기입니다. 비교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원래 비교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비교의 대상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옆집 친구나 모임의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의 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은 가능한가요? 10년 전보다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진 부분이 있나요? 경험이 쌓였고, 마음이 넓어졌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조금은 알게 되었나요? 그것이 성장입니다. 10년 전에 나는 새벽에 빵 하나를 먹으면서도 걱정에 잠 못 들었는데, 지금의 나는 그 걱정들이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10년 전에 나는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고통을 아직 몰랐는데, 지금의 나는 그 상실을 견뎌냈습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졌는가, 남보다 더 나은 자식을 두었는가 하는 비교에서 벗어나 과거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지혜로운가 하는 비교로 돌아서면 비교는 독이 아니라 성장의 도구가 됩니다. 3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허락하기입니다. 쉬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70이 넘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가 오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볕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서 그냥 있어도 됩니다. 새소리를 들어도 되고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봐도 됩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있는 것. 그것이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일본에는 보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이것이 정신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를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뇌를 쉬게 하고 감정을 정화합니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휴식은 권리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누릴 자격이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4번째, 관계를 줄이고 깊게입니다. 70의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밀도입니다. 지금 이 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인맥이 넓은 것이 자산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어디서든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체력이 줄었습니다. 이 줄어든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채워지는 사람, 이런 관계를 2-3개만 깊게 유지하는 것이
100명의 가벼운 관계보다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비교당하는 느낌이 드는 관계, 내가 늘 베풀어야만 유지되는 관계, 만나고 나면 괜히 기분이 가라앉는 관계는 천천히 거리를 두어도 됩니다. 그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삶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70의 우정은 오래됐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좋은 것이 좋은 우정입니다. 5번째, 오늘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고. 가장 보통의 일상 속에 행복의 씨앗이 있다고. 그리고 그 씨앗을 발견하는 것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70이 넘으면 이 경향이 더 강해집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후회와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하는 걱정이 현재를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오늘 아침에 먹은 따뜻한 밥 한 공기, 마당에 핀 작은 꽃 한 송이, 저녁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천천히 걷는 동네 한 바퀴. 이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대단히 소중한 것들입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 걸을 수 있다는 것, 음식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직 잃어버리기 전에 오늘 이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그 연습이 쌓이면 평온이 됩니다. 오늘 저녁 창밖을 한번 내다보세요. 그냥 보세요. 뭔가를 생각하려 하지 말고 그냥 거기 있는 것들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오늘의 머무는 연습의 시작입니다. 6번째, 죽음을 인정하면 오히려 삶이 가벼워집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 오늘이 선물이 됩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우울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삶이 가벼워진다는 것인가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인간은 언제 어디서 삶이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고. 그는 강진 유배 시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도, 재산도,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도. 하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더 맑아진 정신으로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죽음이 언제든 올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오히려 더 살아있게 만든 것입니다. 죽음을 억지로 피하려 하지 말고 담담하게 인정해 보세요. 그래, 나는 언젠가는 간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품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사소한 것에 화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소중한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지만 죽음을 인정하는 것은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역설이 70 이후의 삶을 훨씬 더 가볍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감동적인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2세 윤혜숙 씨는 3년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26살에 결혼해서 아이 셋을 함께 키웠습니다.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말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싸울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그냥 편했습니다. 편하다는 감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남편이 사라졌을 때 윤혜숙 씨는 처음 몇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걱정해서 번갈아 와서 지냈고 아침마다 밥을 차려줬습니다. 밥을 먹었는데 먹은 것 같지가 않았고 잠을 잤는데 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정말 혼자가 되었을 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에 눈이 떠지면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오른쪽 이불이 차갑고 그 차가움이 너무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슈퍼마켓에 가서 식빵 한 봉지를 사다 놓으면 혼자 먹기에도 너무 많았습니다. 밥 한 공기를 짓는 것이 너무 많아서 밥을 안 하고 빵으로 끼니를 때우다 보면 기운이 없었습니다. 기운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더 우울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윤혜숙 씨는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나도 죽겠다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10번 깊게 들이마시는 것.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원두 커피를 직접 내려 마시는 것. 커피를 마시면서 남편한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지 말을 거는 것. 오늘은 마트 좀 다녀올게요. 저녁에 된장찌개 해 먹을 거예요.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점점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 루틴이 하루의 닻이 되어 주었습니다. 흔들리는 배도 닻이 있으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루틴이 윤혜숙 씨의 하루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루틴이 2개가 됐습니다. 오전 10시에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이 추가됐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마주치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면 왠지 자신이 불쌍하게 보일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자 고개가 올라갔습니다. 길가에 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이웃이 웃으며 인사를 건넸을 때 오랜만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윤혜숙 씨는 동네 걷기 모임에 나갑니다. 일주일에 2번, 오전 8시에 공원에서 3명이 함께 걷습니다. 많이 웃지는 않습니다. 화려하게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를 살겠다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정말로 충분합니다. 윤혜숙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슬픈 건 여전해요. 그런데 슬픔이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슬픔도 내 삶의 일부라는 걸 이제는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한마디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닿기를 바랍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5세 강민철 씨는 35년간 중학교 체육교사였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운동을 가르쳤고 교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퇴직식 날 학교 강당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박수를 치며 배웅해 줬습니다. 꽃다발도 받고 케이크도 먹고 기념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을 때 아내가 수고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5년간의 일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을 끄고 다시 누웠습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미 학교 운동장에 나가 아이들의 체육 수업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한 달은 여행이라도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주도에 혼자 다녀왔는데 아름다운 경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다 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는 당신 왜 그래? 행복해야 할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강민철 씨는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모르겠었습니다. 교사로 살 때는 아이들의 성장이 보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삶에는 성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똑같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몸도 이상해졌습니다. 운동을 안 하니까 살이 찌고, 살이 찌니까 무릎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니까 더 움직이기 싫어졌습니다. 아내와 다투는 날도 늘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사소한 것에도 부딪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은평 지역 복지관에서 운동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전단지를 봤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체조를 가르쳐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민철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봉사라니,
나 같은 사람이 봉사를 해도 되나? 교장까지 한 사람인데. 하지만 그냥 한번 가봤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 가보기로 했습니다. 복지관에 처음 들어섰을 때 70대, 80대 어르신 15명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철 씨가 앞에 서서 천천히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보여주자 어르신들이 따라 했습니다. 어떤 분은 팔이 잘 올라가지 않아서 눈살을 찌푸리고 어떤 분은 킬킬 웃으면서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라고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몸이 좀 풀렸어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강민철 씨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오랜만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2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강민철 씨는 일주일에 3번 봉사를 나갑니다. 예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이라는 호칭도 없습니다. 하지만 복지관 어르신들이 기다려준다는 사실이, 그 기다림이 그의 하루를 채워줍니다. 강민철 씨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한동안 내가 쓸모없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쓸모 있어야 산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였어요. 나는 그냥 나이기 때문에 살아야 하는 거지 쓸모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이해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 말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닿기를 바랍니다. 70은 채우는 나이가 아닙니다. 덜어내는 나이입니다. 이 문장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70은 채우는 나이가 아니라 덜어내는 나이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채워왔습니다. 지식을 채웠고, 경험을 채웠고, 재산을 채웠고, 관계를 채웠습니다. 그 채움이 삶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채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 노력은 충분히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더 이상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닌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인가를 생각할 시간입니다. 채우는 사람은 늘 배가 고픕니다. 하지만 덜어내는 사람은 가벼워집니다. 가볍다는 것은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성과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잘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70년이 넘는 삶을 살아온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한 가치입니다.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침을 맞이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당신이라는 존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야 존재의 의미가 생기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냥 잘 쉬고, 잘 먹고,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하루를 무사히 마치는 것. 그것이 70 이후의 충분한 하루입니다. 쓸모보다 평온입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그 하루에 평온이 있었다면 그것은 성공한 하루입니다. 남에게 인정받지 못했어도 스스로 마음이 편안했다면 그것은 잘 살아낸 하루입니다. 쓸모가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쓸모가 생깁니다. 순서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마치면서 내일 할 일 하나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 오래된 찻잔으로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끝까지 듣는 것,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 감사한 것 하나를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것. 그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하나가 내일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무엇 하나를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비교를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쓸모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피곤한 관계를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를 낭비했다는 죄책감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만 골라서 내려놓아 보세요. 처음에는 손이 잘 안 펴질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꽉 쥐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한 손가락씩 펴보세요. 그 손이 펴지는 만큼 마음도 펴집니다. 손을 펴면 새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꽉 쥔 손에는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70 이후를 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곳을 여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70 이후를 잘 산다는 것은 오늘 이 하루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은 대로, 몸이 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작은 평온을 찾는 것입니다.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기보다 꽃이 피어 있는 지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70 이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배울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여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은 진짜 시작입니다. 작은 시작이 모여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 단 한 가지만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황금 노후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힘든 시절도 있었고, 억울한 날도 있었고, 혼자 울었던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의 시간입니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압박 없이, 더 나아져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냥 오늘 하루를 평온하게 사는 것. 그것이 70 이후에 가장 현명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봄에는 꽃을 보고, 여름에는 그늘을 즐기고, 가을에는 단풍을 보고,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마시는 것. 그것이 삶입니다. 그 소박한 계절의 흐름 속에서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0 이후의 평온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 오늘 하루 비교를 한 번 덜 했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오늘 하루 쉬면서 죄책감을 덜 느꼈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마음이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향해 오늘 하루도 천천히 조금씩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걸음이 비록 느려도 그 방향이 평온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황금 노후는 화려한 노후가 아닙니다. 황금 노후는 평온한 노후입니다. 황금처럼 빛나는 것은 외면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그 고요함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단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고요함을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팔자 좋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팔자 좋은 노후는 돈 많은 노후, 자식 잘된 노후, 건강한 노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돈을 모았고, 자식을 잘 키우려 애썼고, 건강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년이 되어보니 달랐습니다. 평생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73세 김정수 씨는 재산이 20억이 넘습니다.
서울에 아파트가 있고, 예금도 있고, 연금도 나옵니다. 돈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수 씨는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밤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병원비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요양원 가려면 얼마나 들까? 돈이 많은데도 돈 걱정을 합니다. 자식들이 자기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서 의심하고 사기당할까봐 사람도 못 만나고 돈 쓰는 것도 아깝고 돈은 많은데 불행합니다. 정수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많아도 불안하더라고요. 69세 박미숙 씨는 자식이 잘 됐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임원, 딸은 의사입니다. 손주들도 명문대 다니고 집도 잘 살고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미숙 씨는 외롭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옵니다.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보는 게 전부입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미숙 씨는 친구들 만나면 자식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또 승진했어. 우리 딸이 병원에서 인정받는데. 자랑은 하는데 마음은 허전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집이 너무 넓게 느껴집니다. 미숙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자식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식이 잘 돼도 외롭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한 팔자 좋은 노후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돈 많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면 당연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 많아도 불안하고 자식 잘 돼도 외롭고 건강해도 무료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팔자 좋은 노후는 무엇일까요? 202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노년 삶의 질 연구 결과를 보면 노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유가 아니라 상태였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사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팔자 좋은 노후는 많이 가진 노후가 아니라 편안한 상태로 사는 노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편안한 상태는 무엇일까요? 노후에 진짜 팔자 좋은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남에게 기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친구에게 기대지 않고, 국가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지만 안 와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연락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연금이 나오면 고맙지만 적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고 섭섭함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다. 72세 이경자 씨는 혼자 삽니다. 자식은 외국에 있고 친구도 많지 않고 연금도 적습니다. 그런데 경자 씨는 편안합니다. 나는 나만 챙기면 되니까 편해요. 자식 눈치 안 봐도 되고 친구 눈치 안 봐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경자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산책 가고 싶으면 가고 집에 있고 싶으면 있고 밥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삽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둘째,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외로움이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혼자 밥 먹어도 밥맛이 나고 혼자 TV 봐도 재미있고 혼자 산책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누군가와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를 견디는 게 아니라 혼자를 즐깁니다. 70세 최동수 씨는 혼자 사는데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신문 보고 산책 나가고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집에 와서 음악 듣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요. 외롭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동수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누군가 필요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어서 만납니다. 그래서 관계가 가볍고 부담이 없고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셋째, 하루를 스스로 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가 아니라 오늘 이거 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일상입니다. 산책 나가기, 책 읽기, 친구 만나기, 요리하기, 청소하기, 이런 작은 것들로 하루를 채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합니다. 누가 함께하지 않아도 혼자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채우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도 잘 보냈네 하고 만족합니다. 68세 윤정혜 씨는 매일 아침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산책 가고, 도서관 가고, 점심은 김치찌개 끓여 먹고, 오후에는 드라마 보고, 저녁에는 친구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하루를 계획합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하고 실천하다 보면 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정혜 씨는 저녁에 일기를 씁니다. 오늘 산책하면서 꽃 봤다. 도서관에서 좋은 책 읽었다. 친구랑 통화했다 이렇게 적습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적고 보면 하루가 알찹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산책을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스스로 채웠습니다. 그렇게 18년을 보내고 나서 500권이 넘는 책을 남겼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오늘을 사는 사람이 내일을 얻는다. 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을 어떻게 살지 선택하는 것, 그게 팔자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후에 팔자 좋은 사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화려하지 않지만 살아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째, 내 집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허름해도 됩니다. 하지만 내 집입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됩니다. 밥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청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내 마음대로입니다. 월세로 사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여기 살 수 있을까?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자식 집에 사는 노인도 불편합니다. 거실에 나가려다가 며느리 눈치 보고 냉장고 열려다가 사위 눈치 보고 방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집이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둘째, 빚이 없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빚은 없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없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매달 이자 걱정 안 해도 되고 독촉 전화 받을 일도 없고 밤에 편하게 잠을 잡니다. 빚이 있는 노인은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자가 얼마지? 원금은 언제 갚지? 죽기 전에 갚을 수 있을까?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빚이 없으면 편합니다. 적게 살아도 내 것이니까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셋째, 고정 수입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매달 일정하게 들어옵니다. 연금이든 임대 수입이든 이자 수입이든 뭐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관리비 내고 밥 사 먹고 병원 가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살지?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정 수입이 있으면 편합니다. 적어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넷째, 몸이 아직 내 말을 듣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화장실 혼자 갈 수 있고, 밥 혼자 먹을 수 있고,
옷 혼자 입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건강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것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누워있는 노인은 불행합니다. 화장실 가려면 누군가 도와줘야 하고, 밥 먹으려면 떠먹여줘야 하고, 옷 입으려면 입혀줘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지만 혼자 움직일 수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다섯째, 교통이 편합니다. 집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지하철역이 있고, 마트가 있고, 병원이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다 있습니다. 외진 곳에 사는 노인은 불편합니다. 장 보러 가려면 택시 타야 하고, 병원 가려면 자식 차 얻어 타야 하고, 나갈 때마다 눈치 봅니다. 하지만 교통이 편하면 자유롭습니다. 버스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여섯째,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차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라면 끓여 먹고, 밥 해 먹고, 김치 꺼내 먹습니다. 맛있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혼자 해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자 못 해 먹는 노인은 의존적입니다. 누군가 해줘야 밥을 먹습니다. 자식이 안 오면 굶고 도우미가 안 오면 굶습니다. 하지만 혼자 해 먹을 수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일곱째, 내일 할 일이 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일 도서관 가야지, 내일 친구 만나야지, 내일 청소해야지, 이런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일 할 일이 있으니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할 일 없는 노인은 무료합니다. 내일도 그냥 집에 있겠지. 내일도 TV만 보겠지. 내일이 안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할 일이 있으면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여덟째, 통장에 비상금이 있습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1,0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가 아파서 치과 가야 하면 가고, 안경이 망가져서 새로 맞춰야 하면 맞추고, 보일러가 고장나서 고쳐야 하면 고칩니다. 비상금 없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면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합니다. 하지만 비상금이 있으면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아홉째, 마음 편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자식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한 명이면 됩니다.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아플 때 부를 수 있는 사람, 외로울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많을 필요 없습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아무도 없는 노인은 외롭습니다. 힘들어도 혼자 견디고, 아파도 혼자 버티고, 외로워도 혼자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열째, 하루를 후회 없이 마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잘 보냈네 하고 생각합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걸, 오늘 그거 할 걸, 이런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할 일을 했고, 오늘 만날 사람을 만났고,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잠듭니다. 후회 많은 노인은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후회합니다. 하지만 후회 없이 사는 노인은 편하게 잠듭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이 10가지가 노후에 팔자 좋은 사람의 현실적 조건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5가지만 있어도 노후는 편안합니다. 10가지 다 있으면 노후는 축복입니다. 인생은 버텨낸 사람이 아니라 자기 하루를 지킨 사람이 이깁니다. 버티는 건 괴롭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고, 참고 버티고, 견디고 버팁니다. 하지만 자기 하루를 지키는 건 편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하나 먹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 만나고, 그렇게 하루를 지킵니다. 버티는 사람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루를 지키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켰으니 내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키다 보면 1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성공이 아니라 존엄이 노후의 기준입니다. 노후는 뭔가를 이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뭔가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자유를 지키고, 내 하루를 지킵니다.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존엄은 지켜야 합니다.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누구한테 눈치 보지 않고, 내 힘으로 삽니다. 그게 존엄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이 노후를 지킵니다. 70대가 넘어서야 깨달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산책 나가고 사람 만나고 책 읽고 저녁에 편하게 잠드는 사람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팔자 좋은 삶입니다. 우리는 평생 주는 것만 배웠지 멈추는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조금 덜 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요. 이제는 조금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평범하지만 소소하고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